사람은 사람으로, 외로움은 약속으로 조금씩. 아침 5시 반, 남상호는 전기주전자 스위치를 올리며 부엌 창문을 반쯤 열었다. 겨울 끝자락에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다가 싱크대 위 두툼한 머그컵과 김이 올라오는 주전자에 부딪혀 미지근해졌다. 벽시계 초침 소리는 부엌의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만큼 또렷했다. 그는 찻잔에 보리차를 부어 오래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의자 등받이는 한쪽 나사가 헐거워 살짝 흔들렸다. 다림질에 둔 손수건을 접어 컵 아래 받치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다시 놓았다. 켜봤자 아침 뉴스의 목소리는 허전함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한다는 걸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영자가 떠난 지 셋째 해였다. 장롱 밑서랍에는 그녀가 쓰던 솜거울과 분홍색 헤어롤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그는 때때로 서랍을 열어 뒤섞인 냄새 섬유유연제와 오래된 향수와 마른 종이 냄새를 잠깐 들이마시곤 했다. 그 순간들 사이로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 저마음, 배달, 오토바이의 희미한 진동 같은 일상적인 소리들이 끼어들었다. 소음은 살았다는 증거였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은 가끔 그를 비켜갔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노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사진 교실 초보 환영. 월수금 오전 10시 동네 복지관 2층. 강사 이름은 민지. 옆에는 작게 적힌 문장 함께 걸으며 찍어요.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그 문구를 2번, 3번 읽었다. 손가락 끝은 아직도 스마트폰 자판을 느릿하게 더듬었고 사진은 항상 흔들렸다. 그래도 함께라는 단어가 알 수 없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노란 종이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복지관 2층 강의실 문을 밀자 새로 왁스칠을 한 바닥에서 약한 레몬 향이 올라왔다. 의자에는 또래 어르신들이 2줄로 앉아 있었고 앞쪽 칠판 옆에 짙은 초록 스웨터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오늘은 카메라 앱 기본부터 같이 해볼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하자 몇몇 어르신은 큰 글씨로 부탁해요 하고 농담을 던졌다. 상호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휴대폰 화면 위로 손바닥 그림자가 작게 떨렸다. 수업은 의외로 재미있었다. 사진의 구도라는 말을 민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화면의 네 구석 중 하나에 가만히 앉히는 거예요. 상호는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 복지관 앞 느티나무 가지 끝에 남은 마른 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잎을 두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사진은 조금 덜 떨렸다. 그건 사소한 성공이었지만 머그컵 받침이 딱 맞게 떨어지는 느낌처럼 작은 만족이 있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민지는 말했다. 금요일에는 근처 공원까지 함께 걸으며 사진 찍을 거예요. 혹시 오전에 3,000보 정도 걸을 수 있으신 분? 몇몇 손이 머뭇거리다가 올라갔다. 상호도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을 들며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을 예정이라는 단순한 약속. 외로움은 약속이 없는 시간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게 아니다. 금요일 공원의 공기는 아직 겨울이었지만 햇빛은 봄을 흉내냈다. 민지는 걷기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안내했다.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크게 원으로 조아요. 옆에서 오재필 어르신이 군대 이후로 이런 건 처음 해보네 하고 웃자 어색하던 공기가 조금 풀렸다. 상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나무 그늘 밑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프레임에 넣었다. 화면 왼쪽 위 그들의 사이에 놓인 빨간 보온병이 작게 반짝였다. 셔터 소리.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가 줄이며 보온병 주변으로 퍼지는 빛을 천천히 살폈다. 따뜻함도 사진에 찍힐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그날 알았다. 걷기 모임은 자연스럽게 은빛 사진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누군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고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르신들 각자의 사진 아래에 길지 않은 코멘트를 달았다. 상호 어르신, 입인 너무 좋아요.
다음엔 같은 장면을 낮게 앉아서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는 민지의 말대로 다음 주에 낮게 앉아 같은 벤치를 찍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사진 속 보온병은 더 커졌고 주변의 빛은 더 넓게 퍼졌다. 다르게 본다는 건 이토록 단순한 동작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봄이 완전히 오기 전에 민지는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모집했다.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도시락 배달도 같이 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상호는 손을 들었다. 그는 자기가 살던 시간의 쓰임새를 바꾸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조금 나눠 가져야 한다는 직감을 갖고 있었다. 복지관 식당에서 따끈한 국물이 담긴 통을 보온 가방에 넣고 김치가 새지 않도록 고무줄로 한 번 더 감싸며 그는 오래전에 놓아둔 익숙한 손놀림을 되찾았다. 언젠가 영자와 함께 소풍 갈 때 도시락을 싸던 그 손놀림이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단층 다세대 주택의 맨 끝집이었다. 현관 앞 화분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흙은 촉촉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문이 열리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박정순이에요. 아이고 무거웠지요? 상호는 고개를 저으며 도시락 가방을 식탁에 올려두었다. 박정순의 집에는 바느질 상자와 오래된 라디오, 벽에 붙은 손글씨 달력이 있었다. 4월 12일 진료, 4월 27일 수아 생일. 수아가 손녀세요? 상호가 묻자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작년엔 같이 떡케이크 만들었지. 요샌 바빠서 전화를 못하는가 봐. 그 말투는 조용했지만 말끝이 내려앉는 각도에서 그녀의 마음 무게가 느껴졌다. 다음 주 상호는 다시 정순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보온 가방 외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노란 수세미, 초록 고무장갑, 작은 화분 하나, 이케아에서 할인하던 바질이었다. 이거 향이 좋아요. 물은 많이 안 줘도 돼요. 정수는 화분을 받아들고 향을 맡았다. 눈이 조금 커졌다. 바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파스타에 넣는 거. 상호는 웃었다. 네, 그거요. 언젠가 파스타도 해봅시다. 그들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바질의 연한 잎은 부엌 창턱에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바질 화분과 정순의 손을 함께 프레임에 담았다. 손등의 주름과 화분의 연두색이 묘하게 어울렸다. 셔터를 누르며 그는 생각했다. 누군가의 손이 사진 속에 들어오면 사진은 현장이 된다. 시간은 걷는 속도로 흘렀다. 은빛 사진단의 카톡방에는 각자의 산책길, 컵 라테 위 거품무늬,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시장의 봄나물 같은 사소한 장면들이 올라왔다. 상호는 정순의 바질도 종종 찍어 올렸다. 오늘은 잎이 2장 더 났네요. 민지는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며 말했다. 바질에게 이름을 지어볼까요? 정순이 먼저 말했다. 영자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 이름이 대화창에 올라온 순간 상호의 손끝이 뜨거워졌다. 그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름은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현재로 불러오는 주문과도 같다. 그는 천천히 자판을 눌렀다. 좋습니다. 영자, 잘 자라라. 초여름, 복지관 로비에는 작은 사진 전시가 열렸다. 민지가 흰색 폼보드에 사진들을 붙이고 각 사진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달렸다. 상호의 사진은 2장 선정되었다. 하나는 공원 벤치의 빨간 보온병, 다른 하나는 정순의 손과 바질 영자. 설명에는 이렇게 적혔다. 누군가와 나누려 찍기 시작했다가 결국 나를 찍게 되었다. 전시 당일 상호의 아들 준호는 부산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지 못했지만 손녀 수아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할아버지, 저게 바질이에요? 이름이 왜 영자예요? 수아의 질문에 상호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 이름이야. 좋은 향이 오래 남으라고. 화면 속 아이는 멋지다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화면 바깥으로 새어나와 복지관 로비의 공기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전시가 끝난 뒤 상호는 정순에게 작은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다. 마늘과 올리브유를 먼저 팬에 올리고 바질잎을 몇 장 찢어 넣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그는 손을 서두르지 않았다.
바질 향이 퍼질 때 불을 줄이고 삶은 면을 올려 천천히 뒤섞었다. 접시 위에 올린 파스타는 누군가의 생일상처럼 단정했다. 정수는 한 젓가락을 먹고 눈을 감더니 말했다. 향이 영자 같네.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은 사전에 약속된 적이 없는 합창이었다.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잠들었다. 창밖에서는 여름 벌레 소리가 난다. 벽시계 초침은 여전히 성실하게 움직였지만 더 이상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키지 않았다. 그는 꿈결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고 손등의 주름이 촉촉했다. 깨어나 보니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길게 들어와 있었다. 그는 영자를 생각했고 정순을 떠올렸고 은빛 사진단 단체방에 오늘은 강변기를 걸어볼까요? 라고 적었다. 곧바로 알림이 울렸다. 좋아요. 저도요. 민지 강사도 참석합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 속도로 느리게 물러난다는 것을. 늦어진 발걸음에 맞춰 사진을 찍고 이름을 붙이고 도시락을 건네고 바질잎을 찢어 넣어 향을 나누는 동안 외로움은 조금씩 자리를 양보한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 매주 같은 시간의 약속, 화면 구석에 앉힌 빛, 잘 도착하셨어요? 라는 안부, 오늘은 잎이 2장 더 났네요. 같은 말들이다. 그는 부엌 의자에 앉아 주전자에 스위치를 올렸다. 레몬향 대신 바질향이 슬쩍 스며든 집 안에서 그는 머그컵을 손수건 위에 올렸다. 초침 소리가 여전히 분명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어왔다. 카톡 알림음, 엘리베이터의 도착음, 복지관 현관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 그는 코트 주머니를 확인해 노란 종이를 다시 펼쳤다. 가장자리에 접힌 흔적은 더 진해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함께 걸으며 찍어요.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어 나섰다. 오늘도 외로움은 문 안쪽에 조금 남을 것이다. 그러나 문 바깥에는 약속이 있다. 약속은 삶을 밖으로 이끄는 손잡이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한 발을 내디뎠다. 오늘의 빛을 화면 구석에 앉히기 위해